우리 뇌에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연결, 시냅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시냅스는 당연히 이 뉴런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런과 그거보다 더 많은 얘네들의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다 건드려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영원히 안 끝날 일을 1초 안에 끝내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놀라운 거죠. 우리 인간이요, 안다 해서는 컴퓨터한테 계속 지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질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 해선 영원히 컴퓨터를 이겨요. 영원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른다는 건, 야,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쓴다는 건데, 그게 뭐 큰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다음 행동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찾아보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검색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고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더 위에 있는 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내 안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알매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 다시 말해서 나한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이 메타인지는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백만 번 들으셨겠죠. 과테말라 안 친하시죠? 저는 20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민웅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미국 대통령 이름 아세요? 오바마. 네, 아시죠? 네. 좋아요. 네, 제가 공세현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봐요. 이름이 양쪽에서 쉬워요. 어떤 걸 우리가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영국 총리 이름은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기다려봐. 아, 이거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까지 하셨다는데. 네, 네. 브렉시트는 알아도 총리 이름은 몰라요. 네,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이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컴퓨터 흉내를 냅니다. 어집지 않게. 그런데요, 이 메타인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보 같은 실패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1만 개의 실패를 맛본다면 그 중에 절반인 거의 대략 5,000개는 자기 메타인지에 속아서예요. 왜겠어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기계든 공부든 자주 봐서 친하기는 굉장히 친한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자, 이때 대부분 남자들은 자신 있게 차문 열고 쫙 나와서 차가 왜 이래? 딱 이러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딱 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그냥 쳐다봐요. 그냥 쳐다봐요. 그럼 차 뒤로 가가지고 주섬주섬 뭘 꺼내옵니다. 공구나 연장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레 꺼내와요. 그리고 그 걸레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엔진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엔진룸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 왜 이래? 야, 흰둥아 화이팅! 야, 민키 이러지 마! 막 이래요.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조현증이라고 그러죠. 보다 못한 가족이나 동승자들이 핀잔 줍니다. 고치지도 못할 거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머리를 극적여요. 그쵸? 열기 전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 안 난다, 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실패를 합니까? 손만 다 더러워지게, 옷에 다 부어 검은 거 묻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3년 전에 구입했다면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매일 봤어요.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패가 안 일어나는 동네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요, 자동차 번호판에 렌트카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자동차 본네트 여는 사람이
제가 관찰한 28사람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열었습니다. 나머지 27분은 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바보 같은 실패를 막아냅니다. 왜? 이 차가 안 치네요. 어제 만났거든요. 오늘 만났거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을 1초 안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속아 바보 같은 실패를 하고 이 실패는 우리 인간의 실패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메타인지가 무언가를 낯설게 보지 않게 만들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제임스 와트가요,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증기기관이 산업혁명 만들었고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사를 바꿨다. 이거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이 증기기관을 가지고 새로운 운송수단을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나라에서 증기기관차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게 왜? 뭐가 이상해? 이걸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전에 기차가 다 이렇게 생겼대. 딱 이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름저러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헐. 아니 왜 그렇게 어이없어 하니? 그럼 어떤 아이가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기관사 아저씨 오래 못 살아요. 요즘 미세먼지 조금만 벌어도 엄마가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 아저씨는 3도 화상으로 45분 이내에 사망하십니다. 실제로 저 말도 안 되는 설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추적을 해봅니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설계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나? 메타인지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을 설계하던 최고의 전문가들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기 전날까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맞아요. 마차였던 거예요. 인류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물건을 손에 쥐고도 내게 원래 익숙했던 것을 기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세계 최초의 연필이에요. 1565년도에 발명됐죠. 연필은 정말로 고맙고 혁신적인 필기구입니다. 왜겠습니까?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립니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요, 1770년에 발명됩니다. 연필 발명해놓고도 우리는 무려 100년 넘게 조심히 썼어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이거 2개 만나는데 100년이 더 걸립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죠. 지식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70%는 못하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학생들. 왜? 나는 지금 의료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불과 15분 전에 군대 영역에서 그 힌트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20세 혹은 25세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다 씁니다. 이걸 가져다 쓰면 생각의 슈퍼맨이 되겠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비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얼마나 뛰어나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랍니다.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되냐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 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이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이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민석씨로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예.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서는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서는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서는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 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 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